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새벽 안개가 막 거친 텃밭에서 준호는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19살의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에는 순박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는 농사일을 돕는 한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죠. 준호야, 오늘 큰아버지 댁에 좀 다녀와야겠다. 큰어머니 생신이시라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내가 집을 봐줘야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 댁은 20리 떨어진 옆 마을에 있었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은 종종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큰어머니께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준호는 싱긋 웃으며 부모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이 마을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준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준호야, 너희 부모님이 산길에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버스가 산길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했고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 승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호의 두 눈에서는 아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오히려 감정이 얼어붙은 것이었죠.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떠난 후 준호는 홀로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준호의 모습은 마을 어르신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준호의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준호는 아버지가 종종 이야기하시던 서울에 사는 친척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편지를 주고받던 이모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에서 주소를 찾아낸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보자.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몇 벌의 옷, 졸업장, 그리고 장례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막연히 농업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준호의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모부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19살 소년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서울행 버스는 끝없는 고속도로를 달려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준호는 주변의 번화함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서울의 북적거림은 낯설고 압도적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있던 주소를 들고 역 앞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동네는 10년도 더 전에 재개발됐다는 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소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공중전화로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았지만 이모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동전도 얼마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버스 안에서의 주먹밥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국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들이 그를 유혹했지만 남은 돈으로는 숙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국수집 문 앞에서 서성이던 준호의 눈에 띈 건 안쪽에서 그를 바라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초반 정도의 단정한 단발머리에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국수집 주인이라기엔 너무 어려 보였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민망함에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국수집 주인이 준호를 부르는 소리에 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보다 몇 살 많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더는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수집 안으로 들어선 준호의 코끝을 따뜻한 국수 국물 향이 감쌌습니다. 이리 와서 국수 한 그릇 먹어요. 돈은 나중에 갚아도 괜찮아요. 지연은 준호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궁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벽에는 할머니 손맛 그대로 지연 국수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잠시 후 지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국수라고 말하는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국수를 앞에 두고 준호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이 여자의 친절함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낯선 청년.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군가. 지연은 말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린 얼굴에 책임감을 떠안은 지연의 눈빛에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가게를 물려주시고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짧은 설명에서 그녀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준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국수를 다 먹자 지연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준호에게는 구원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첫날을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니 내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지연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아도 괜찮다는 지연의 말에 준호는 처음으로 서울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도시에서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가게 위치와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그 국수 한 그릇의 맛을, 그리고 그날의 따뜻함을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과 함께 준호는 국수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떠나는 준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츠러든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여의고 홀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입장이었기에 준호의 외로움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그녀가 나눠준 것은 단순한 국수 한 그릇과 약간의 돈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지연이 알려준 저렴한 여관에 묵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모부를 찾는 것은 포기하고 일자리를 구해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1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에게 받은 돈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처럼 다른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5해가 흘렀습니다. 지연의 작은 국수집은 여전히 서울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국수를 삶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삶이었지만 지연은 종종 그날 밤 만났던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그 시골 소년이 서울에서 잘 적응했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득문득 궁금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수 육수를 끓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7살이 된 그녀는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국수로 제법 단골 손님이 늘었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얼마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돌봤지만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수를 삶으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일군 이 작은 가게는 지연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국수집을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이 위치라면 빨리 나갈 거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같이 미소를 지으며 국수를 내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얼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가게를 접는다는 소식을 들은 단골들은 안타까워하며 지연을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랄게요. 지연 씨 국수는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국수집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머니가 그녀에게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날들이 생생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에게 정성껏 국수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마지막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몇몇은 작은 선물을 건네며 지연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지연은 모든 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지연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텅 빈 공간에는 추억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지연은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 있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가게를 팔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의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기 입원과 재활 치료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서울역 근처의 작은 국수집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기다렸던 그 시골 소녀는 영영 그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병이라는 더 큰 책임 앞에서 5해 전 만난 청년의 기억은 흐릿해져 갔으니까요. 같은 시기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살이 된 그는 이제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던 준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IT 스타트업에 입사했고 빠르게 성장하여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한 지 2년 만에 큰 기업에 인수되면서 준호는 상당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빚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던 날 그를 도와준 국수집 여사장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5해 전 지연에게 받았던 봉투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은 날부터 준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매달 조금씩 저축해 왔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금액이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정을 마무리한 준호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서울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서울역 주변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는 지연의 국수집이 있던 골목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준호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골목을 걸어 들어가던 준호는 국수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손맛 그대로 지연 국수라는 간판 밑에 새로운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조금 바뀌어 있었지만 국수집 특유의 정갈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중년 남성에게 준호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전에 이 가게를 운영하던 지연 씨를 아시나요? 남자는 준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가게를 넘긴 지는 1달 정도 되었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야 찾아왔는데 지연은 이미 떠나버렸다니. 혹시 연락처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을까요? 준호의 간절한 물음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이름은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종합병원이라는 단서만으로 준호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꼭 찾아야 해. 준호는 병원 이름을 검색하며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은혜 갚기를 이제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빚 갚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 지방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준호는 마침내 지연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준호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지연의 아버지 병실을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는 말에 준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실 앞에서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해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호는 창가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는 즉시 지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침대에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말을 못 잇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해 전에 그 밝던 얼굴은 간병의 고단함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소개하려 했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빨리 나가겠다며 가볍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지연 아버지의 치료비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활치료와 간병인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원무과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영수증을 건넸지만 준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지연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준호는 마침내 그날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국수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녀는 아마 영영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밤에도 병원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국수집을 팔아 마련한 돈도 곧 바닥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서 깨어나 달라고,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의 간호사를 보며 지연은 의아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 씨. 간호사의 말에 지연은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된 것인지. 하지만 간호사가 건넨 것은 치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군가 모든 치료비를 납부하셨어요. 앞으로의 재활치료와 간병인 비용까지 모두요. 지연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이미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죠? 간호사는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젊은 남자가 원무과를 찾아와 조용히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며 간호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큰 도움을 준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그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푼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국수 한 그릇과 따뜻한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돈은 그때 빌린 돈과 국수값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국수였습니다. 마이너스 준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해 전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시골 소년. 배고픔에 지친 눈으로 국수집 앞을 서성이던 그 소년이 이렇게 돌아와 그녀의 삶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쪽지를 가슴에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문득 어제 병실을 찾아왔던 낯선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가 준호였을까요? 그녀는 어제의 방문객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너무 지쳐 있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뛰어나간 지연은 간호사에게 어제 방문한 남자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는 대답에 지연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는 분명 준호였을 것입니다. 지연은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치료비를 납부한 사람의 연락처나 정보를 알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왔다는 것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었다는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준호의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5해 동안 그는 그녀의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몇백 배, 몇천 배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준호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를 찾아낸 것인지. 기다려요, 아버지.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돌봐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준호를 찾으러 가봐야 해요. 지연은 아버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 서울로 올라가 준호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은 덜었지만 그녀 자신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국수집은 이미 팔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등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한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틀 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지연은 간병인을 고용하고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이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예전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새 주인에게 혹시 준호라는 사람이 다시 왔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새 주인은 키가 크고 고급 승용차를 탄 젊은 남자가 며칠 전에 다녀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호가 지연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발길을 돌려 근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준호의 성씨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찰관은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렵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힘없이 서울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맞은편 건물의 대형 광고판에 멈췄습니다. IT 기업의 광고였는데 하단에 작게 JS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대표 이사 박준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만 명이나 있을 준호라는 이름 중 하필 그 준호일 확률은 낮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맞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JS 소프트웨어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JS 소프트웨어는 신생 IT 기업으로 최근 큰 회사에 인수되어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대표이사 박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5해 전 그녀의 국수집을 찾았던 소년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회사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도 되는 것인지, 그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쪽지를 다시 떠올리자 용기가 솟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토록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니 적어도 감사 인사는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빌딩에 들어선 지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JS 소프트웨어를 물었습니다. 20층이라는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JS 소프트웨어 사무실 입구에 도착한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넓은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지연은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셉션에서는 미팅 예약이 되어 있는지 물었고 지연은 머뭇거렸습니다. 예약은 없었지만 중요한 개인적인 용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주저하다가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호 대표님, 여기 손님이 오셨는데요. 성함이 지연 씨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눈빛으로 지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지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쪽지 받았어요. 이 한마디에 준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의 만남을 지연이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지연은 아버지 치료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준호는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IT 회사를 일구게 되었는지, 지연이 어떻게 국수집을 운영해 왔는지, 저녁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지연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지연은 국수집은 이미 팔았고 아버지의 병간호가 끝나면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그녀의 솜씨와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면 꼭 다시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의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고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자 지연은 준호와 약속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JS 소프트웨어의 구내식당.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연락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연은 준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리셉션에서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회사 전체에 소개했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할머니 손맛의 국수를 맛볼 수 있게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레시피를 바탕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주방 기구와 재료를 선별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 할머니 국수라는 이름의 구내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지연의 시그니처 메뉴인 들깨 국수는 입소문을 타고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자 준호는 지연에게 식당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사 건물 1층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간병인이 잘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매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과 준호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를 넘어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성공이 지연의 따뜻한 한 끼 덕분이었다고 자주 말했고, 지연은 항상 그의 성실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연 씨. 어느 날 저녁 준비 중인 매장을 둘러보던 준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오픈을 이틀 앞둔 날, 지연은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재활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짐을 꾸려 떠나야 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상황을 이해하고 걱정하며 그녀를 기차역까지 배웅했습니다. 플랫폼에서 헤어지기 전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돌아와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연은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매장 오픈 소식을 준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매장이 대성공이라며 기뻐했고 지연이 없는 동안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지켜보며 서울에 있는 새 매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해서도. 그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준호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갈게요, 준호 씨.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 준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달 후 지연의 아버지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빠른 회복이 기적과도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건강이 안정되자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걱정 말고 내 일을 하렴.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의 격려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서울에는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지연의 연락을 받자마자 직접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지연의 짐을 들어주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지연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 할머니 국수가 이제는 강남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이 없는 동안 그녀의 레시피를 토대로 식당을 운영했고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도착한 식당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지연 할머니의 기적의 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연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연이 처음 보는 얼굴도 많았습니다. 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인기가 높아져 직원을 더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친 후 준호는 지연을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 할머니 국수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해요. 지연 씨와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호의 진지한 제안에 지연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 사실 회사와 식당 이야기만 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준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은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5해 전 국수 한 그릇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의 나머지를 지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준호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아닌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새로 문을 열 지연 할머니 국수 본점의 열쇠였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할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연은 열쇠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에 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평생의 동반자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말처럼 준호의 감사하는 마음과 지연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